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초음파 진단 영상으로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관찰하게 되는 견정혈인데 수소형 삼초경에서도 수태형 수장경에서도 견정이라고 하는 한글로 똑같은 불리는 경혈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경혈과는 다른 한자를 쓰고 있다. 여기에 견정은 다른 명칭으로는 이제 박정이라고 하는 위팔에 우물과 같은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어깨 관절의 한 축구 공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어깨의 모습에서 보는데, 근데 현재에서 보면 어깨뼈의 봉우리 끝단과 그 다음에 대추라고 하는 7번째 목뼈를 기준으로 연결한 선의 중점을 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등세모근의 가장 윤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요. 표면에서. 그 등세모근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신경이 또 주목받게 돼요. 한편 등세모근 깊은 쪽에는 어깨 올림근이 통과하고 또 그 주변에 목 널판근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견정혈의 심부 구조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오늘날 견정에 대한 해석인 거고 옛날에 어느 한때 견정의 위치는 조금 달라요. 융기된 부분이 아니라 함몰된 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 근데 그 함몰 부위가 어디냐? 결분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결분혈 주변을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견정은 이 융기 부위인데 옛날의 견정은 이 융기를 넘어서 움푹 들어간 요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위가 옛날 사람들이 본 견정에 가깝고 오늘날의 견정은 지금 여기 부위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견정, 오늘날 견정. 화면이 좀 느리게 가서 옛날 견정 부위, 오늘날 견정 부위. 그러니까 지금 WHO에서 기준은 바로 이 부위를 찾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동의보감을 비롯한 옛날 문헌에서는 결분에 가까운 뭔가 움푹 들어간 결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차이를 오늘과 옛날의 기준에서 한번 여러분이 비교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오늘날 견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오늘날 견정의 해부학적 구조로 위주로 자침법도 생각하고 심도나 위험 심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풍 7찰 중에 하나다. 중풍 7찰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경마비를 치료하는 거죠. 뇌졸중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마비되는 구조를 회복시키는 재활치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견정은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오늘날 견정은 엄밀히 말하면 중풍 7찰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등세모근과 관련된 RCR적 의미가 많아요. 중풍 7찰과 염두에 두려면 사실은 옛날 견정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옛날 견정으로 갔어야 할까요? 그러면 결국은 옛날 견정의 이 공간이 목에서 위팔과 어깨로 내려가는 신경의 분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견정은 지금 여기였다면 옛날 견정이 이구였다라고 했잖아요. 옛날 견정이 있는 요 위치의 근육을 다 제껴보면 예, 신경의 입장에서는 오늘날 견정은 신경의 입장에서는 별로 뭐가 없어요. 예? 예, 액세서리 신경 정도지만 옛날 견정의 위치에서 보면 목에서 위팔 쪽으로 가는 신경의 분지를 접근할 수 있는 최단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식 견정이 중풍 칠철에 쓰는 거는 결국 신경 주변을 자극해서
일종의 신경 자극을 통해서 기능적인 재활 치료를 도모한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위험도도 더 높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견정의 위치가 현재로 보면 다 끄집어내면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부는 조경미 위경에서 이미 배웠고, 철도는 인맥에서 배웠고, 견정수 견회수는 수태환경에서 배웠고, 철렬은 수상 3초경에서 배웠죠. 그래서 어깨 부위, 어깨 위쪽의 분포에서 볼 때 다 자침의 방향에 따라서 깊이 조절을 조심해야 된다. 왜? 안에 허파 있으니까. 근데 허파를 조심할 때 어떤 입장을 봐야 되냐면, 그림을 하나를 그려보면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슴우리가 이렇게 가로막, 가슴, 어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견정이 이쯤에 있는 거잖아요. 견정이 이쯤에. 어깨, 모서리, 윗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엄밀히 보면 어깨뼈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가장자리로, 어깨 면에서 가장자리로 올수록 사실은 허파의 면에서 벗어납니다. 이쪽 면은 허파의 면에서 벗어나요. 이쪽 공간 허파에서 벗어나는 공간이에요. 화면이 늦게 정리되네. 근데 이쪽은 허파의 윗모서리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지역은 허파의 위쪽에 정말 가까워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견정을 중심으로 하는 위치에서 바깥쪽은 좀 깊이 자침해도 허파 손상의 위험도가 줄어들지만, 이쪽은 좀 깊이만 자침하면 허파의 손상 위험 정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견정의 위치를 측정할 때 어깨 쪽, 그러니까 목덜미 쪽에 가깝게 갈수록 위험 부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목부에서 어깨 쪽, 위팔 쪽으로 멀을수록 위험에 대한 요소를 좀 덜 느낄 수 있다.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공간적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능력을 항상 갖춰야 됩니다. 예, 인체를 그냥 평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느낌. 그래서 옆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거, 앞에서 보는 거대로 인체를 계속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학습들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면 사실 여러분 이렇게 체표면에서 근육 놓고 어떻게 자침하지? 멍 때리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하는 거죠. 그 실수가 곧 환자의 생명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니까 실제로 저희는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벌써 졸업하고 전문의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군대를 간 이제 되게 저한테 이제 많은 이제 실무적인 도움을 줬던 학생이 한 명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학생과 함께 공동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이 학생 학부 시절에 SCI 논문을 실을 정도로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한 건데요. 지금도 저희 경영학교실에 권호상 교수님이랑 함께 학부생 수준에서 연구한 학생이 방학 때마다 알바 형태로 와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 다 미래도 이런 데이터를 같이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견정혈을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그 환자, 그러니까 피험자의 체질량 지수 BMI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등세모근까지 도달하는 거리, 허파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각각 측정해 보고,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뚱뚱할수록 이런 자입 피해 기피의 안전 심도를 어떤 상관성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근데
코렐레이션 수치, 그러니까 상관성은 있지만 상관도가 이렇게 굉장히 1의 수치에 기울기로 가는 게 아니라 1보다 약한 상관성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체질량 지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어깨층에 피부층이 두꺼워져서 좀 더 깊이 자침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상관성으로 1의 상관성으로 비례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초음파 진단 영상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논문이 만들어진 이유는 초음파 진단 영상을 가지고 이런 걸 조사하면서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역설하기 위해서 만든 논문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앉은 자세, 누운 자세, 또 누운 자세에서도 어떤 취할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위험 심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각각 조사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누웠을 때가 앉았을 때보다 더 깊이 자침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결국 어깨 부위는 자침을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누워서 하는 게 좋겠다. 누워서 할 때도 손을 올리는 것보다는 손을 내리고 자침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열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초음파 영상으로 견정 부위의 영상들을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고 이제 표시를 한 이러한 논문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듯 우리가 과거의 지식을 현대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옛날 얘기한 견정혈과 오늘날 얘기한 견정혈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의 부분을 다시 오늘날 어떻게 비교할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 부분은 또 있어요. 예. 여기도 보면 옛날 견정은 팔 질환에 치료했잖아요. 왜 치료 가능했을까요? 오늘날 견정으로 팔 질환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 견정으로 팔 질환 치료가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오목하임이라는 공간이 가진 해부학적 특징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부위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침 과정 중에서. 예. 심지어 우리가 뭐 혹시 여러분들 뭐 예전에 보면 예과 1, 2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의사학 시간에 옛날 문헌 조별로 읽고 정리하는 이러한 토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때 일부 학생들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런 학업 활동하는 모습들을 강현석 교수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면서 어떤 저가 친구 경험방 분석한 자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 당시 예과생의 입장에서 친구 경험방을 볼 수 있는 여력이 경혈학 기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을 유익하게 보고 평가하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사실 처음 친구 경험방을 여러분이 지금 학년에서 다시 읽어보면 정말 유익할 겁니다. 왜 유익하냐면 친구 경험방은 어떤 점에서 보면 관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혈과 친구의 문제를 당시 조선 후기에 실증적 문제의 경험으로 노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친구 경험방 읽은 학생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친구 경험방에 잘못 잡으면 안 되는 혈이라고 하는 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잡아서 오해하고 있는 경혈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표현들의 편이 따로 있었죠. 거기에 이 견정혈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도 견정혈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듯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오늘날만 어떤 경혈 친구 지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든 이런 문제를 발견하면 실용적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경험방은 어떤 점에서 보면 당시의 문제를 비판한 가장 실용적 의서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시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넘어서 이제 겨드랑 부위로 내려오면서 족소형 단변 경혈들을 얘기할 텐데 이때 겨드랑이의 옆쪽이니까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게 뭐예요? 바로 넓은 등근의 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슴 우리를 이해할 때
넓은 등근. 근데 넓은 등근 얘기는 일단 수태양 소장경에서 한번 했죠. 어떻게 어깨 질환을 치료하는 경혈들이 허리 질환을 치료한다라는 맥락을 만들었을까 할 때 어깨 관절과 관련한 운동 부하에 스트레스를 받는 공교롭게도 또 하나의 근육이 등허리에 있었으니 이것이 넓은 등근이었더라. 근데 그 넓은 등근의 주행 방향성 안에 공간 안에 나름 또 족쇄형 담경의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등근도 족쇄형 담경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깊은 층에는 앞톱니근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앞톱니근 어떤 작용할 때 만들어진 근육이에요? 그러면 이런 운동할 때 앞톱니근이 수축 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비 사이에서 어깨뼈와 연결해서 어깨관절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앞톱니근도 관찰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톱니근이 여기서 보면 위쪽 갈비에도 있는데 왜 여섯째부터만 보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위쪽은 큰 가슴근이 가려져 있어서 갈비 사이에 붙는 앞톱니근이 가려져서 앞톱니근이 채표면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섯째 갈비부터 앞톱니근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근이 앞톱니근을 관찰하면 그걸 통해서 여섯째 갈비 사이 공간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 해부학의 동서양의 공통된 관찰 결과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옆구리 지역의 뭐 우리 모습들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단지 옆구리도 가슴우리 공간이니까 해부학적 구조를 충분히 잘 살펴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연액 척근이라고 하는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이 나열될 텐데 이거는 넷째 갈비 사이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는데 넷째 갈비 사이는 유중, 그 다음에 천계, 그 다음에 유중 천계,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신봉, 그 다음에 가운데서는 단중 등 다른 경맥의 경혈 중에서 넷째 갈비 사이가 많아요. 근데 유독 넷째 갈비에 더 많아요. 유독 넷째 갈비에 더 많이 이 경혈들을 분포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연액 척근도 같이 보시라. 근데 우리가 갈비라고 하는 것은 수평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경사져 있죠. 특히 등 쪽의 경사가 높고 앞쪽 경사가 낮게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이 구조를 알아야 사실은 넷째 갈비라고 하는 것을 앞쪽에서 낮게 뒤쪽에서 높게 잡아야 되는 상황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넷째 갈비라고 하는 걸 찾다 보면 겨드랑이에 가깝게 잡게 돼요. 이게 손을 들어보면. 넷째 갈비가 겨드랑 밑에 가까이 가서 붙어요. 그러한 공간적 특징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막 이게 넷째잖아요. 화면이 느리네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현재 넷째가 보이죠? 넷째가 보이면 사실은 넷째 갈비 사이 공간에서 어떤 경우를 찾았다고요? 유두 아래에서 유중, 그 다음에 갈비 사이 공간을 만난 복장뼈에서는 단중, 그리고 유중의 바깥쪽에서 천계, 천계와 유중 사이에서 천지라고 한 수거름 심포경경혈도 있었어요. 그런데 옆구리로 오면 어떻게 돼? 이 선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니까 겨드랑 가까이에 연액 척근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그냥 표면에서 넷째 갈비니까 옆으로 딱 이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이어버리면 연액 척근의 이 공간에서 어떤 게 찾아져요? 오히려 여기는 대포혈이 돼요. 대포혈 족태행 비경의 마지막 경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공간을 그냥 입체적으로 안 보고 안 보면 자꾸 경혈을 잘못 찾게 되더라. 사실 여러분이 방광경도 마찬가지인데
갈비 사이를 찾으라고 돼 있어요. 방광경의 1선, 2선에 있는 경혈들을. 그러면 지금 갈비가 등 쪽에 어떻게 걸려져 있어요? 이렇게 갈비 사이가 지금 예, 화면이 좀 느리니까 좀 기다려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갈비 사이들을 경기를 찾겠죠. 근데 우리는 체표면에서 무엇을 찾아서 갈비와 등뼈를 기준으로 하죠?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가시돌기를. 근데 가시돌기는 어떤 경우에는 수평적으로 각 척추뼈와 수평한 수준의 가시돌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등뼈 아래쪽에 있는 거는 척추뼈의 몸통보다 한참 아래에 이렇게 가시돌기가 촉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가시돌기를 촉지하면 이 가시돌기에 관련된 척수신경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대각선 위에. 그래서 1선은 여기에 있고 2선은 여기에 있게 돼요. 1선과 2선의 위치에서 보면 어떤 가시돌기에 상응하는 척수신경의 경혈은 그 가시돌기가 수평선에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위쪽에 심부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에 체표면에다가 경혈도를 그리면 체표면의 위치와 심부 구조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하면 여러분 교과서 아니면 여러분이 참고하는 자료, 경혈 자료와 제가 지금 강의 수업에서 얘기하는 해부학적 구조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대상이 실제로 해당 경혈의 신부 구조여야 되니까 결국 그 신부 구조를 상응하는 경혈을 찾으려면 최표면보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는 결국 전제가 뭐죠? 한의학은 체표면에 있는 구조물을 이용해서 경혈을 표시했는데 체표면 구조물과 상응하는 신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 부분까지 옛사람들이 이해해서 그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이 지금 학습하는 게 제가 설명하든 옛사람이 설명하든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건데. 이런 사실에 대한 비판을 사실 한의계 전체적으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다른 학과, 다른 학교에 있는 경혈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토론을 하면 그들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당혹스러워 하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 우리가 신부 구조를 분명히 이 경혈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교과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림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는 그림만 보고 제 수업을 이해하면 자꾸 안 맞는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 이런 생각으로 내용을 보길 바래요. 그래서 항상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학습 안 하면 뭐 지금 경을학 수업은 열심히 듣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구리 지역이 생각보다 얕아요. 자침 심도가. 왜? 근육층이 다 얇아요. 널판 형태의 근육층으로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갈비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되게 무척 얇아요. 그러니까 자침 깊이를 깊이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모든 자침은 횡자해야 됩니다. 네? 절대 직자하려고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직자 10mm 자침한다는 거만 생각하면 10mm가 순간 20mm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자침해보면 알지만. 그리고 그러다가 위험해지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침의 방향을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위아래는 횡자하면 돼요. 그런 토대로 연액혈, 예, 넷째 갈비 사이 공간, 겨드랑 중심에서 내려간다. 이것만 염두에 두고
예, 국부병증 쓴다. 그 다음에 척근, 예, 연액혈에서 앞쪽으로 한 엄지 한 마디 정도 하더라. 근데 넷째 갈비 사이다. 예, 국부병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개요 보니까 약간 여러분 이 척근을 족소양의 꼬리표 말고 족태양 꼬리표를 달았잖아요. 예, 태양의 꼬리표를 왜 달았는지도 떠올릴 수 있겠죠. 이게 등세모근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걸 알면 돼요. 등세모근이 아니라 넓은 등근. 죄송합니다. 넓은 등근. 넓은 등근의 지배 영역은 태양의 경근에 분포시키려고 한 흔적이 이렇게 꼬리표처럼 달린 거 아닌가? 그래서 족태양 경근을 보면 이런 흔적이 이미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병증을 태양병증, 족태양병증이 어떻게 보면 넓은 등근과 관련성이 있겠다 이렇게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 사람의 병증 모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소양 담경이 인체의 측면이라고 하는 측면이라는 점을 공간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가슴우리의 겨드랑 부위에 존재하는 특징은 넷째 갈비 사이 공간의 연액 척근을 족소양 담경의 경혈로 어, 분포시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겨드랑 부위에 족소양 담경을 추가로 나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넷째 갈비 사이 공간이 한약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물론 모든 갈비 사이 공간에는 족소음 신경, 인맥, 족소음 신경, 조경명경, 족태음경, 수태음경 등등 갈비 사이 공간을 경혈들이 나열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가스무리 공간에서 모든 경맥이 분포하고 있는 갈비 사이는 넷째 갈비 사이 공간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어떤 경맥은 있고 어떤 경맥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산발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특징이 임상적으로 넷째갈비 사이 공간을 왜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관찰했을까,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했을까를 좀 떠올리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이 공간의 주변에 이제 넓은 등근이라고 하는 영역도 연액 척근에서 관찰해 볼 수 있더라.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 초음파 영상 진단을 활용한 이 강좌를 이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할 때 제안한 게 뭐냐면 어떠한 자극 대상을 고려하면서 어, 자극의 접근성을 할 건가를 떠올리면서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경혈을 찾아보시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깨 밑근, 서브스카퓰라리스라고 하는 어깨 밑근을 자극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한의사는 극천혈을 떠올려서 자극을 했다면 오히려 저는 서브스카퓰라리스라고 하는 어깨 밑근을 자극하는 것을 오히려 어, 중부나 운문혈 가까운 곳에서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어, 견정혈, 수태양 수정경의 견정혈 주변을 찾아본다든지 어떤 접근 가능성을 어, 해박적 구조를 염두에 두고 찾아가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경혈이 가지는 충분한 주체적 의미를 발휘할 수도 있고요. 이게 더 실용성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극 대상을 염두에 두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유효성도 높여야겠죠. 이제 안전성을 높인다는 거는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1월혈입니다. 이제 갈비 사이 공간인데 앞가슴 영역으로 내려왔죠. 앞가슴 아래 영역.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언뜻 소개한 것처럼 여섯째 갈비 아래부터는 이게 가스물이라기보다는 소양과 거름의 영역으로 포장을 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흉엽부의 그 소양의 공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월혈은 바로 그러한 특징으로 일곱째 갈비 사이 공간 위치로 보면 사실 조경매 유경 면에 있어요. 조경매 유경 그래서 유중 유근 라인 안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앞중선에서 가쪽 사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조경미 위경의 면인데 왜 조경미 위경 면이라고 안 하고 족상 담경에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 여섯째부터의 갈비 사이 공간은 흉협부로 협부로 집어넣고자 하는 옛사람들의
관찰이 됐던 거죠. 이제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항상 갈비 사이를 찾을 때 기준은 뭐라고요? 복장뼈 각, 둘째 갈비를 찾아서 그 밑에서 이렇게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서양의 해부학의 구조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실습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찾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저랑 실습을 지난 학기 안 했군요. 이렇게 찾았다면 여러분이 갈비 사이를 찾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학습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흔적 기관에 뭐가 남아있어요? 족태음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는 바로 얘가 지금 족양명하고 족태음의 공간적 영역에 지금 속해 있거든. 배 쪽에서 보면 이게 족태음면이에요. 족태음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끝나는 게 어디였어요? 예, 보계라고 하는 혈이 있었죠. 보계. 예, 족태음 비경에 가서 보계혈 찾아보면 배꼽의 가축 바깥 사촌에서 갈비 아래 모서리에 구불잘록 창자 영역이라고 좌우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영역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상황에 1월열도 지금 연결돼 버린 상황이잖아. 꼬리표처럼.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생각해 보라는 거고 사실 이 지역은 쓸개의 모혈이에요. 이게 쓸개의 모혈. 쓸개 질환에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 주변은 간담도 질환에 쓰이는 거죠. 척부 질환이지만 간담도 질환과 관련이 있어요. 명칭, 뭐 신광 이건 외우실 필요가 있고 단모 이건 뭐 동의보감이 없어서 안 외워도 된다고 하지만 쓸개 모혈이니까 당연히 어, 그냥 알게 되면 되겠죠. 항상 자침은 어, 갈비 사이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사자나 횡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자침법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직자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방향성. 이 그림이 이렇게 자침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침하려면 굉장히 얇게 자침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자침하는 거는 긴 침을 쓸 필요도 없고 예. 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오히려 횡자, 사자. 예. 근데 횡자, 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해요? 그러면 원칙은 갈비 사이를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갈비 사이를 안 따르더라도 피부를 연해서 위아래 전후 좌우로 다 사자 가능해요. 근데 왜 그렇게 자침하냐? 병증의 양상이 피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 피부 반응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월혈에서 이런 식으로 피부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자침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응? 아니면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면 자침 방향이 사실은 이거 방향성이 없네? 그럼 다 자침해야지 뭐. 그래서 영역을 어떻게 최소화시킬까의 방향성을 두고 아픈 만큼 자침한다라는 생각으로 아시얼은 아니죠. 이통이수죠. 반응점을 곧 자침점으로 삼는다. 이게 결국은 레퍼드 페인을 염두에 두자. 레퍼드 페인의 영역을 얼마나 축소시킬 건가를 자극의 대상화시키자. 그러면 직자하기보다는 이 영역, 반응점의 영역만큼을 염두에 두고 자침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자침이 되고 사실 이런 자침법들이 친구 의학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침 하나로 경혈 하나를 자침한다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렇게 1대1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의 경혈을 여러 개의 침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자침하더라 아니면 다양한 도구 뭐 참침, 피부침, 참침, 뭐 원침, 원리침, 봉침 등을 이용해서 두께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혈관층을 자락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도구의 방식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뭐죠? 자극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돼. 자극은 전제가 뭐죠? 물리량이라는 거. 물리량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 그리고 그 물리량을 어떤 범위에 적응할 건가?
범위 설정을 해야죠. 자극의 범위. 작은 범위면 작은 만큼, 크면 큰 만큼, 깊으면 깊은 만큼, 얕으면 얕은 만큼. 이게 황제의 경우도 써 있어요. 자극을 얼마나 깊이 해요? 그러면 봄에는 얕게, 여름에는 얕게, 겨울에는 깊게. 왜? 그 얘기는 그게 계절성으로 병증의 모습이 깊이 박히거나 얕게 드러나거나 퍼져 있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병의 모습에 맞춰서 물리량으로서의 자극을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이런 공간 안에서 해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갈비 사이라 자침할 때 이 갈비 밑에 이런 내부 장기가 관찰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아무 생각 없이 찌르고 들어가면 오른쪽은 간이 걸리고요. 왼쪽은 위장이 걸려요. 여러분 이것도 떠올려야겠죠. 오른쪽 1월은 간이 있지만 왼쪽 1월은 간이 없어요. 11번째 갈비 끝단에 12번째 갈비 끝단에 경문이 있습니다. 경문은 콩팥의 모혈이죠. 그래서 12번째 갈비 끝단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경문을 콩팥과 연결하다 보니까 다른 명칭이 이렇게 붙어있는 기자 붙어있는 거는 왜 그런지 이해되겠죠. 콩팥에 대한 한의학적 시각은 기니까 기수, 기부 이런 말이 붙은 거죠. 옆구리지만 사실은 콩팥과 관련해서 병증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소변과 같은 이런 영역으로 활용이 많이 되어더라. 근데 족소양 담경에 소속돼 있더라. 왜? 옆구리니까. 오히려 족소음 신경에다가 집어넣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니면 족토양 방광경에라도 넣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경문도 찍어보면 사실은 이제 갈비 끝단이 일단 이게 보이는 걸 찍어볼 수 있더라. 근데 이제 갈비 끝단 안에는 근육층이 두꺼워서 근육층 때문에 안에 깊은 장비는 잘 안 보여요. 다만 갈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위치 설정을 해볼 수 있더라. 복강 안의 부위와 복강 밖에 갈비의 끝단의 영역을 비교해 볼 수는 있더라. 그래서 좌우 경문도 다 이렇게 찍어본 사진들이 있습니다. 11번째 갈비와 12번째 갈비를 우리는 보통 뜬갈비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플로팅 립. 뜬갈비를 한의학에서 뭐라고 할게요? 게르. 개자를 어떻게 썼죠? 이렇게 썼나요? 게르. 이거 이자인데. 예. 게르기 어디 있었지? 예. 뜬갈비라고 하는 개념을 개자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그래서 게르기라는 말을 썼죠. 한의학에서 뜬갈비, 게르, 근데 이게 플로팅 립이다. 근데 플로팅 립이 보통은 12번째하고 11번째가 뜬갈비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양 사람은 10번째도 뜬갈비가 한 30%가 돼요. 왜냐하면 이 갈비는 끝단이 연골화되어 있는데 연골을 통해서 뜬갈비가 10번째 갈비까지 갈비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아직 아니니까 좀 이따가. 이렇게 보면 지금 12번째와 11번째가 뜬갈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10번째는 붙어 있잖아요, 교수님. 그런데 사실은 붙어 있는 게 맞는데 이 연골이 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요 부위가 없어서 이게 뜬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이게 동양 사람이 있어서 한 30%가 이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뜬갈비를 그냥 촉진해서 그거를 12번째, 11번째라고
단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결국 관찰해야 돼요. 이런 관찰을 옛날 사람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염두를 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 열째, 열한째, 열두째 뜬갈비의 위치가 겨드랑이 정중심에서 겨드랑이 정중심의 앞쪽에서 뜬갈비가 만져지면 열째, 겨드랑이 중심에 가깝게 뜬갈비가 만져지면 열한째, 겨드랑이 중심에서 뒤쪽으로 뜬갈비가 만져지면 열두째라고 규정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안 하고 뜬갈비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 찾아가다가 이걸 열한째라고 하면 이게 열두째가 돼버리겠죠. 이걸 열한째라고 착각하면 이게 열두째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열 번째부터 뜬갈빌 확률을 염두에 두고 찾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찾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뭐 영상 장비를 활용하면 좋고 아니면 만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문을 찾을 때 경문의 위치는 겨드랑이 뒤쪽에 있어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겨드랑이 중심이나 겨드랑이 앞쪽에서 뜬갈비를 찾다가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제 옆구리를 넘어와서 이제 골반으로 내려옵니다.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이 골반으로 오면서 이제 찾게 되는 경혈들이 사실은 이제 대맥이라는 경혈인데 대맥이라는 경혈은 또 기경팔맥의 대맥에 관련된 주요 경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경팔맥의 경혈이기도 해. 그런데 대맥은 바로 족소양 담경에 있는 이 골반을 따라 존재하는 경혈들을 모두 대맥의 경혈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맥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대맥은 또 족소음 신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왜 소개했죠? 족소음 신경에서 골반에 관련된 병증 모델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고 골반이라고 하는 병증 모델은 우리 인체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영역에 있더라. 그게 어디예요? 바로 원기라고 하는 특징을 담고 있는 단전의 영역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반. 물론 앞에 쪽에서는 단전이지만 엉덩 허리 쪽으로 오면 골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맥의 병증이 결국 어떤 병증? 안진뱅이 병증과 같은 허리축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최근에 지난주 EBS에 그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아마 생로병사인지 명의의 프로그램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날의 병증이 근육 감소증이었어요. 한번 EBS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종의 노년기에 근육 감소의 병증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근육이 감소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근골경계, 뼈의 운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뼈의 운동력이 떨어지면서 가장 많은 골절 사고가 일어나는 데가 엉덩관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엉덩관절을 겪게 됐을 때 노년의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 사망률 중에 가장 높은 빈도가 골반을 비롯한 엉덩관절의 골절 부위라는 거야. 그래서 엉덩관절을 비롯한 이 골반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노년에 있어서의 건강관리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날 EBS의 명의에 한의사는 안 나오죠. 명의에는 양의사만 나오죠. 그러니까 양방의사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주장을 저는 듣는 순간에 이건 한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한의학적 발상이 바로 이러한 해석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맥의 병증은 노년의 건강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대맥에 있는 오추, 유도, 대맥의 경혈들을 이해할 때 족소음 신경병증도 이해하면서 족소양 담경에서의 엉덩관절의 특징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대맥의 분포와 관련한 소개를 하는 과정에 한번 자료를 이미 제시했으니까 이 자료는 사실은 경혈학 총론에도 제가 제시했던 자료니까 뭐 오늘 수업 자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경혈학 총론에서 대맥 수업 했을 때를 돌려가서 한번 보기도 바래요. 근데 이 대맥이 보면 족소양 담경에서 유독 많이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왜
여기서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겠죠? 등갈비 얘기 나오고 그 다음 족소양 담경에 나와 있는 경혈들이 대맥의 주요 경혈로도 언급이 돼 있고 대맥의 몸은 결국은 뭐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소음 신경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생로병사와 관련한 요소로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맥의 병호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이런 특징이고 그래서 대맥의 경혈이 지금 또 족소양 담경에도 있어요. 족이묵이라고 하는 게 대맥과 연결된 주요 경혈이거든. 아까 이묵, 부이묵이 있었다고 했을 때 족이묵 얘기했었던 걸 떠올리면서 앞으로 배울 이묵이 대맥과 관련돼 있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황제 내경 시대부터 관찰하고 있었던 거잖아. 황제 내경 시대에 이미 다리 위축 사용하지 못하는 병증을 대맥의 병증에서 소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과장된 표현을 쓰지만 오늘날 근현대 사회 소아마비 병증들이 사실은 대맥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더라라고 얘기한 거기도 해요. 물론 소아마비는 선천적인 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원기와 관련한 병은 아니지만 결국은 감염 질환으로 인해서 평생 하지 위약증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 대맥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관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현대의과 기능의학에서 나오는 일종의 칼프라틱 관련 일종의 어플라이드 키네올로지라고 해요. 서양의학에서는. 응용근신경학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동과 관련된 요소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얘기인데 여기 핵심 뭐예요? 골반이 틀어지면 인체 전체가 틀어진다. 그래서 골반을 잡아줘야 인체 전체가 균형 잡힌다라고 하는 밸런스드 펠빅 이론을 만들어낸 하나의 축인데 이게 바로 대맥의 한의학적 해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 추나의학에서 골반 교정 요법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요소가 대맥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교맥이라고 하는 족소양 담경의 병증 모델에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맥의 공간 안에 엉덩관절면의 대맥, 오추, 유도, 경혈들을 찾다 보면 거기에 공교롭게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신경이 엉덩 아랫배 신경, 엉덩사골 신경이 이 엉덩뼈 능선을 타고 골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 보여요. 실제로 이거를 초음파 진단 영상으로 관찰도 해요. 그러면 대맥 오추 유도는 그냥 단순하게 그 부위에 체표해 있는 경혈이 아니라 이런 심부의 엉덩 아랫배 신경, 엉덩 사골 신경에 근접해서 자극할 수 있는 경혈들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맥과 오추 유도의 경혈들은 골반 안의 내부 장기 병증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맥이 현대에 봐도 부인과 병증에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옆구리에서 대맥을 엉덩뼈 능선으로 찾기 때문에 지금 계륵이라고 하는 아까 잘 썼군요. 예, 계륵이라고 하는 등갈비를 기준으로 그 아래쪽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등갈비를 11번째로 찾아야지 10번째로 찾으면 안 돼. 옛날 사람은 11번째 등갈비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서양의 경맥으로 두지만 이 경맥은 기경팔맥의 대맥과 관련돼 있고 대맥은 결국은 산증, 골반의 병증 그러면 이 앞배 피부 영역을 염두에 두고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얕은 층의 이 아랫배 지역의 부위는 자침하면 자침 심도에 따라서 배 바깥 빗근, 뱃속 빗근, 배 가로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뱃속 빗근과 배 가로근 사이에 엉덩 아랫배 신경과 엉경 삭골 신경이 통과해요. 신경의 위치가 어디 있으면 있어요? 그러면
뱃속 빗근과 배 가로근 사이 층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정확히 알려면 초음파 영상을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침 자극을 만약에 하고 싶다. 이 신경을 골반 내 질환을 내가 신경 자극으로 자극하고 싶다. 그럼 초음파 보고 침 찌르고 전침을 걸면 돼요. 한편 이 부위는 엉덩뼈 능선도 우리가 나중에 찾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엉덩뼈 능선을 야코비선 투피어 라인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넷째 허리뼈지만 촉진을 하면 항상 셋째 허리뼈 레벨로 위로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얘기도 했죠. 대맥을 찾고 나면 대맥 앞쪽에서 위압 엉덩뼈 가시가 만져집니다. 위압 엉덩뼈 가시. 위압 엉덩뼈 가시 얘기하면 위디 엉덩뼈 가시를 구분하셔야 돼요. 위디 엉덩뼈 가시는 이 뒤쪽에 있죠. 여기가 위압 엉덩뼈 가시고 화면이 좀 느리니까 기다리세요. 예, 지금 있는 게 위압 엉덩뼈 가시고 여기가 위디 엉덩뼈 가신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가 위디 엉덩뼈 가시니까 앞 위압 엉덩뼈 가시와 위디 엉덩뼈 가시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엉덩뼈 능선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능선의 가장 융기되는 부분이 야코비선이 되는데 이 선에서 11번째 갈비를 연결한 선과 만나는 선이 대매. 거기서 앞으로 이렇게 와서 오추 유도를 이렇게 찾아간다라는 느낌으로 경혈을 표시하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무엇이 있어요? 요신경이 있다는 것이죠. 좀 기다려 볼게요. 예, 지금 파랗게 화면에 보이는 선이 보이죠? 예, 거기가 지금 엉덩사골 신경이나 엉덩 아랫배 신경의 라인으로 가는 라인에 그래서 이 면을 어떻게 찾을까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배 바깥 빗근 화면이 좀 느려서 기다려 주세요. 예, 배 바깥 빗근 그 다음에 삭제하면 배속 빗근 배 가로근 그 다음에 배 가로근 이렇게 세 개 층이 있는 거죠. 근데 잘 보면 배 가로근하고 배속 빗근 사이로 심부 신경 분절이 이렇게 흘러서 배 가로근의 표면을 타고 이렇게 몸을 관통하는구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침 심도에서 만약에 심부 신경을 차지한다면 자침 깊이는 뱃속 빗근과 배 가로근 라인까지 관찰 가능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대맥의 영역에서 오추혈, 유도혈을 같이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오추 주변의 초음파 진단 영상도 제가 촬영하진 않지만 현대 진단 영상 의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왜 이런 영상을 이 사람들은 만들까? 그건 결국은 위압 엉덩뼈 갈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중대적 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과 신경을 구분하고자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영상 진단의학 서적에서는. 그다음 유도혈입니다. 오추혈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예, 그래서 오추혈과 관련해서 같이 보면 돼요. 위치로 보면 뭐 허리, 다리,
뭐 복부병증에 쓰인다 정도에서 이제 활용하면 되고 사실 이 앞 여기 영역은 삭골 영역이에요. 삭골 힘줄이라고 해서 위압 엉덩이 가시에서 두덩뼈 결합면까지 힘줄 형태의 삭골의 너림줄이 힘줄이 존재하죠. 그래서 골반을 지탱하는 힘을 주면서 사실 이 밑으로 우리가 넙다리 동맥, 넙다리 정맥, 넙다리 신경 등이 통과하고 또한 아랫배, 그다음에 엉덩관절면의 경계면이 되면서 조경면, 유경, 족대면, 비경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면에 바깥쪽에 지금 유도열이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보면 됩니다.